네, 안녕하십니까. 정석이라고 합니다. 소통과 혁신연구소 소장이고, 6.15 남측이 정책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발제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반윤 탈미가 자주평화통일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 순서는 지금 현 정세의 역사적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평화, 생태, 환경이 총체적 위기에 이제 처해져 있는 동시복합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 외세 앞잡이가 득세하면서 또 이제 야권이 또 대안이 되지 못하면서 무당층이 늘어나는 좀 좋지 않은 정치 지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 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윤석열 퇴진 투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 시기에 자주 평화 통일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현 정세의 역사적 관계라고 합니까? 동아시아 3차 대결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1차 동아시아 대결이 청일전쟁,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전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 민중들은 가부농민 전쟁부터 의병운동 그리고 10년, 20년대의 민족주의 독립운동 그리고 30년대의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무장투쟁을 비롯해서 국내 독립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었죠. 이럴 때에도 민족 통일전선, 반일 민족 통일전선 움직임이 없지 않았습니다. 신간에가 있었고 만주에서는 이제 국민부가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좌쪽에서도 우쪽에서도 원인 제공을 하고 일제 포갑 속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0년대에 만주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조국 광복회 같은 비합법적인 이민족 통일전선을 단일적 형태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화북 쪽에 조선 의용대, 중경의 광복군 이런 것을 통해서 독립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패망하면서 독립을 찾았습니다만 곧바로 이제 45년 8월 이후에 특히 47년도 접어들면서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면서 미소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동국권이 망하고 미국 인도 패권주의까지 온 2차 동아시아 대결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미국의 지배, 분단, 전쟁, 냉전, 전쟁 위기 이것이 계속 연속되었죠. 이때도 남쪽의 정치 지형은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고 남로당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을 해방자로 오인하면서 무경화를 되었다가 46년 9월 총파업, 10월 인민항쟁을 계기로 해서 또 좌경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민족 변혁 역량을 좀 약화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운영 선생 암살당하죠. 마침 이제 49년 6월에는 이제 김구 선생 맞죠. 그 거구파 김구 선생 맞죠. 통일을 지향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하게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4.3 항쟁이라든지 여순항쟁, 그리고 이제 보도연맹 전쟁 과정에서 애국민중들이 수많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근혜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친미 수구 세력이 득실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우리 민중들은 끊임없이 항쟁으로 맞서 왔던 역사였습니다. 46년도 9월 총파, 10월 민주항쟁, 48년도 4.3 여순항쟁, 50년 전쟁을 겪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56년도에 대선에서는 진보당이 이승만 정권을 위협할 정도의 득표를 하고 그래서 결국 조봉암 선생을 또 법살이라고 죽이고 그로부터 또 이제 4.19 항쟁, 4.19 혁명이 터지고 4.19 공간에서 또 혁신정당 그리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통일이 본물처럼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는 이런 과정을 또 봐주지 못하고 미국과 그 앞잡이들이
결국 5.16 쿠데타를 해서 18년간의 독재를 겪는데 이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7, 80년대 이어서 민주화 항쟁을 해왔죠. 그래서 87년도 6월 항쟁에서 비로소 그 이어지는 7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공간이 확대됐는데 상임이 또 분열되고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2차 동아시아 말기에 오면은 소련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이른바 세계화 시대, 미국 일극 패권 시대가 이제 전개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중국이 동아양해라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덕을 본 측면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를 위한 객관적 공간이 확대됩니다. 이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실리를 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22년도 들어서면서 오바마부터 시작된 미중 견제, 미중 대결, 전략 경제 이 과정이 트럼프 때는 무역 분쟁 수준이었는데 지금 누굽니까? 바이든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거는 신냉전을 기도하는 신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과하지만은 미국에 기도하는 그러나 결국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3차 동아시아 대결에서는 우리가 오직 주체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은 객관적 공간이 매우 협소해져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 정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급 패권주의를 보수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적 견제, 대러 봉쇄, 대북 압박 이거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고 주체적으로 돌파하지 않는 한 그래서 한미일 수직동맹 완성을 해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일 관계도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라 그러면서 온갖 것 불종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양안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무역 적자에다 금융위기까지 고려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있고 여기에서 가장 충실하게 윤석열이가 이제 불종 외교로 위정 파탄으로 검찰 독재로 그것이 노동 탄압, 공안 탄압, 야권 탄압, 방송 탄압 대법원도 이제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끝나면은 보수로 물갈이를 하고요. 선관위원회도 흠집을 내가지고 물갈이를 하려고 하고 입체적으로 지금 몇시 앞잡이의 이 권력 공고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반윤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농균이 중심이 되되 각계각층을 총단결하는 반윤 최대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 이런 엄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 조종자, 가장 실세, 이 땅의 가장 실세, 미일 외세 이것을 반외세 저는 이제 탈미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일부러 반미라 그러면 좀 전선을 폭을 좁힐까봐 세계 도처에 지금 탈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탈미 이 분위기를 목적의식적으로 고양시키고 반윤 투쟁에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도 힘이 약화되고 있지만 좀 더 약화된다면 그리고 휴전선 남쪽에 우리 이 민중들이 자주 영향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윤석열을 빨리 탄핵을 시키고 새 정권을 들어세운다면 훨씬 더 정말 위기가 완전히 기회로 가는 평화와 민생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급격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상황입니다. 지금 뭐 무역 적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IMF 때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은 홍콩을 포함해서 대중 수출이 전체 40%, 60%까지 차지하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동맹에 가담하면서 미래의 살이라고 하는 반도체 침묵타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반도체 영역을 자국으로 딱 흡수하는 이 과정에서 반도체와 과학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인프레 방지법도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는 전 감면도 하지 못하는 막대한 재벌들의 대미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대중을 받는 수모를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IMF 발표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유독 한국만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금리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를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생산수도 장기 추세 하락이 뚜렷하고요. 한계 기업은 전체 기업의 1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번에 이제 협상 끝에 겨우 이제 국가 부도를 면하고 했습니다만은 국채를 더 발행해가지고 재정 충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채가 잘 안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정부가 연준이 보증을 해가지고 국채를 하는데 그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의존하다가는 동반 희생당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금융 위기까지 이제 이 미부장 아파트가 10만 채나 되고, 그다음 부동산 대출하면 따라서 이제 금융이 부실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이제 제2금융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이 이 미친놈이 부자 재벌 감시에다가 또 세수 결손이에요. 복지를 깎겠죠? 오늘도 당당하게 뭐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을 축소해야 된다는 식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미국이 러시아를 봉쇄하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친미 국가들도 이중 거래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다운을 시킵니다. 그런데 윤가는 전혀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민중들한테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경제활동 연령층 25세에서 49세 사이 이 취업자 수가 굉장히 5개월 사이에 연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안보, 평화가 이제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 문제, 안보 문제는 단순히 남북 문제가 아니잖아요. 북미 관계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중 관계. 예. 동아시아는 미국의 이해관계로 볼 때 가장 핵심 지역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유럽 1순위, 중동 2순위, 3순위가 동아시아 이 정도로 꼽았는데 지금은 단연 미국이 이제 아시아 회귀 정책 속에서 동아시아가 가장 대외 정책에서 최고 지역으로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6.15 공동선언 때는 어떤 국제적 정세였는가? 6.15 정세는 2000년이었잖아요. 90년대 정세가 최종적으로 규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권이 무너졌습니다. 북한만이 살아남아서 버티고 있어요. 이걸 뭉개기 위해서 1차 북미 핵위기를 93~94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니까 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멋있게 했어요. 그 내용이나 싱가포르 회담 내용이나 아주 유사합니다. 그 고난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합의했다가 이행을 안 합니다. 미국 놈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파기를 해요. 그래서 98년도 광명성 1호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위성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아 이거 잘 안 되네. 안 뭉개지네. 333이라고 기억하시죠? 3일, 3개월 만에 망한다. 3년 만에 망한다. 3개월 만에 망한다. 3일 만에 망한다고 했던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광명성에서 본토까지 위협받으니까 페리 프로세스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동독 같은 자본주의 흡수 통일도 어렵고 이라크나 리비아 같은 이런 저침공을 통해서 전복도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 와해를 시켜보겠다고 한 것이 미국의 포용 전략입니다. 이 포용 전략의 상두의 전략이 김대중 협회 정책입니다. 물론 김대중 협회 정책을 이렇게 평하면 안 되는데 이 주체 반영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의 이 반영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객관적인 국제 정치가 조성 안 됐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리 용변의 재주가 있어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4선언은 어떻게 됐느냐? 자, 그렇게 가지고 이제 6.15 공동선언을 해서 정말 엄청난
내외 동포들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애호 국민들이 한반도를 전부 다 쳐다보면서 잘 되기를 기원했는데 아들 부시가 등장해서 악의 축이라 규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를 굉장히 악화시켰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노련한 게 어떤 거냐면은 그 꼴통인 조지 부시를 설득을 해가지고 회고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젖먹던 힘까지도 다 해가 설득시켰다. 그래서 지금 도라산 역에 가면은 조지 부시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에 그 못을 박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2차 이 북미 핵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굉장히 정치는 어렵죠. 이럴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기백 있게 균형 외교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너 친중하자는 거야? 반미하자는 거야? 바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참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뭘 실수를 했느냐? 그 당시 대북 송금 특검을 패착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권 세력을 쪼개버렸어요. 큰 역사적 바오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2003년도에 5월 달에 미국에 방문해서 펜타곤 가가지고 뭘 보여줬는지 야구란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전부 도체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NSC 상차장에 우리 이종석 나중에 통일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비전투병 파병으로 북폭을 하겠다고 협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책으로 비전투병 파병을 합의했다 그러는데 북폭이 가능합니까? 주저서 북방에 장사포를 쫙 해놓고 했는데 전쟁은 불가능한데 미국이 엄청나게 엄포를 노무현 정권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임기 말년에 2006년도 10월 달에 가서 이제 북에 2차 핵실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 10월 달에 제1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핵탄두를 장착할 핵도 있고 이래놓으니까 이제 이것도 다시 대화해보지 않았나? 해야 되냐 아니냐? 이 과정에서 육자회담이 연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육자회담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방코 델타 에세아 그 자금을 동결해가지고 또 방해 노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그 전에 정말 6.15 공동선언 이행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14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임기는 다 됐단 말이에요. 2007년 10월이면은 2008년도 2월까지가 임기예요. 4개월 앞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보면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요. 14선언에. 그래서 일설에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인합시다. 이래가지고 사인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왠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4.17 판문점 9.19 선언은 어땠습니까?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제1항이 뭐냐? 북미관계 정상화하자. 2항이 한반도 완전한 평화하자. 3항이 2항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한다. 3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한다. 이겁니다.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94년도 11월 달에 제네바 합의부터 싱가포르 회담까지 순서도 달라지지 않고 항상 북미 관계를 먼저 개선한 다음에 평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노이에서 뒤집고 지금 정치가 악화되어 가지고 멋있게 했던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다 이제 수포로 들어가서 마침내 대선공단까지 문 닫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대선공단은 물론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졌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악화된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통일부 장관을 김영호 성신대 정치외학과 교수를 등장시켰어요. 운동부 출신의 변절자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통일부에 가장 역대 통일부 장관 중에 가장 강경파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으로 등장시키고 조현천 3개월 전에 와가지고 구속시킨 다음에 조사를 지지부진하더니 어제 석방시켰어요. 보석으로. 자 이렇게 군강경파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다 이게
이게 무슨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 네오콘하고 이 한국 군부하고 이 윤석열 정권이 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은 달러와 핵패권 지수가 약화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이 과정에서 미중 전략대전 과정에 현 단계에 있는데 북이 또 강화할 전략 무력을 계속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 2차 이 핵위기 때처럼 뭐 북폭을 협박한다든지 전면전을 건다든지 이건 미국 스스로가 관리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발적인 부사 충돌, 전쟁 위기 고조를 통해서 경제 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피해와 이 영향, 악영향이 우려가 되고 그런데 앞으로 미국의 힘이 조금 더 약화되면 지금도 이제 오늘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 전략 수정이 아니라 기반적인 전술 조치거든요. 세계 강경하게 해서 세계 충돌하면 미국이 당장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전쟁에 휘말리고 중국도 이제 피하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곧바로 그 이후에 양안에 무슨 뭐 핵항모 산하에 뭐 통과가 되고 이런 긴장이 이어지고 말도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기만적인 아니 방문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말이 툭툭 나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미국 놈들의 교활한 기만적인 전술적인 행위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미국이 지금보다 현저히 약화되면 달라질걸요. 분명히 미중 갈등을 조정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거나 많이 참아줘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진보민주 정권이 등장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민중의 삶이 자주 역량이 굉장히 강해질 때 이럴 때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북 전략을 수정하려고 들 것이다. 물론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는데 물론 미국의 이해관계가 동아시아에 첨예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노력만 한다면은 미국의 전략이 수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 내용이 다시 이행되는 과정에 놓일 것이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치 공간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 지형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윤석열이가 약간 입체적인 탄압을 가하고 심지어 강원도 좀 금속노령 김만재 위원장에 이어서 사무처장을 농성하는 걸 유혈 탄압을 하는 거 보셨죠? 동영상으로. 옛날에 제가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역대 정권이 민주노총은 때리고 방어노총은 않는 이런 전략을 분리 타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윤석열이 용감합니다. 노동계를 이렇게 탄압을 하면은 당연히 양노총은 공동투쟁을 하겠죠. 각계각층은 반년 전선에서 다 집결을 하겠죠. 윤석열이가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만 더 실수를 해주면은 빨리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미일 외세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전략 수정을 하지 않는 한 윤석열이가 민심에서 입안되고 무능하고 하더라도 이 전략에 복무하는 한 지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승만도 그러잖아요. 미국이 막판에 이승만을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난 겁니다. 그렇게 정말 피가 낭자하는 피의 사월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던 이승만이 미국이 버리니까 날아간 겁니다. 요양쟁 때도 그랬으리라고 보고 역대 우리 역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각오를 단단히 가져야 되는 그런 정세다. 내외 정세가. 자 그래서 그런데 묘하게도 양비론과 무당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하얀 부분 저 하얀 부분이 있죠. 저 회색 부분 지금 무당청입니다. 현재 2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30%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정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1년 안에 민생민주평화환경 파괴할 역사적 범죄 행위하고 민주당의 대장동 의혹이나 돈봉투 사건하고 이 역사적인 이 죄값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비교 양비론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이게 과학 아닙니까? 그게 사회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보면 심지어는 민주당이 더 밉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서가 감정이 그런 거예요. 국힘보다 민주당이 나아야 되는데 나아야 되는 민주당이 저런 하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진보는 더 하겠죠. 민주당이 진보는 훨씬 더 도덕적 잣대를 엄격하게 갖다 댑니다. 자 그러면 더 잘해야죠. 이런 점에서 586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진보는 아직도 큰 권력이 없어서 지금 표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정말 조심하고 도덕적 우월성, 정치 사상적 우월성, 전략과 전술의 우월성이 항상 우월성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매주 윤태진 촛불도 있고 시국선언도 있고 미사 예법 야당 법석 쭉 진행됩니다만은 외연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뭐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최단으로 중간층,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땡기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 끝나면 좋지만은 선거 앞두고 항적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날 텐데 윤석열도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상황을 총선 승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만약 총선에서 우리가 설령 이기더라도 이기면 레임덕이 오겠죠? 지금 탄핵 건수가 여러 개 있는데 탄핵 움직임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을 본 윤석열이가 이 서울법대 애들이 머리는 좀 좋단 말이에요. 정치를 잘 모르고 민심을 잘 못 읽지만은 대가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쉽게 물 나겠느냐? 그럴 때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다. 자, 그럴 때 민중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반윤 총단결 해야 된다. 반윤 총단결 하는 과정에서 삶의 자주화를 의식적으로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노농빈이 윤태진 운동본부를 준비위원회로 출마했고 그 전에 이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가 숫자 이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 안뭉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 천주교가 또 앞장서 퇴진하고 있고. 이게 각계 속도가 조금 다르면서도 이제 반윤에는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탄도 있고요. 퇴진도 있고요. 사도도 있고. 그러니까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이제 입체적으로 묶어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이 동아시아 3차 대결에서 이 외시 앞잡이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사에서 항상 교훈을 봐야 돼. 아까 신간의 교훈. 개방 공간에서의 민전이라고 그것도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남로당의 어떤 일정 가오 하나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반성할 지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87년 유랑제 이후에 양기 분열되고 한거 다 대목을 다 점검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연대연합에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자. 부동존인 밑에 연대연합을 강화하면서 상층을 결합시키지 않는 등. 그런데 반윤 투쟁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좌파, 자당의 이해득실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진보 정당들이 반윤 투쟁을 그쪽으로 비교시키고 하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식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병을 경계하고 그리고 반윤 전선 안에 반윤 연대연합 안에 각 정파 정당들 서로를 배타시하는 이런 것을 좀 자제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진보민주 세력의 과제가 뭐냐? 두 번째로 이제 반윤의 자주화 흐름이 지금 뭐 중남미뿐만 아니라 피부타이드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말이죠. 숙적이 국교를 재결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조차 말이죠. 마크론이 블릭스 회의에 가고 싶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중국이 반석 환영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대러 제재 플러스 가담하니까 싫어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G7
이 균열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54개국 중에 53개국이 베이징을 방문을 했어요. 그중에 37개국이 1대1로 연관 협약을 체결하는, 우리가 지금 한국 언론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는 우리 유경환 선생만 열심히 하는 그 기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 온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이 안보 불안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 안중 경제동맹에 가담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 군사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것이 핵심이지만, 그러나 경제 문제, 미국 때문에 다죽게 생겼다 지금, 경제가 파탄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평화 안보를 결합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주요국이 뭐냐? 아니 70% 미국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 경제 물으니까 중국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균형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이걸 우리 활용을 해서 경제 안보 얘기를 하면서 군사 문제를 결합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민중의 탈미 분위기가 확산되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읽기 싫어도 대남 대북 정책의 국정 수정을 다할 때 우리 민족의 기회가 온다. 우리 민족 기회가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의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몰락 속도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이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좀 짧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반응 투쟁 열심히 해도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됩니다. 죽수수 개줄래? 네? 박근혜 탈핵 그렇게 해놓고 뭐 했어? 문재인 정권처럼 할래?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도 민주당 혁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민주노총이 8월 말까지 노동 중심의 진보 대연합당 건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합의안이 쉽게 지금 현 시점까지 압도적으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 과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각계 진보 계획실이 전부 나서야 된다. 민주노총한테만 맡기지 말고 원로들도 다 나서고 해가지고 노동빈 대중조직도 만나고요. 진보정당 지도부도 간담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현 정세에서 이 역사적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편견 없이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3지대라 가지고 무슨 뭐 금태섭이가 어떻고 뭐 또 진보의 몇몇 인사가 막 조선일보 특기 했는데 조선일보 뜬 거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이제 부인을 하고 이제 이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제3지대는요 우리 역사에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국현 아시죠? 대통령 후보 나왔죠. 안철수, 박찬종 이 다 대통령 후보들 나온 제3지대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인물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어요. 기반도 없습니다. 과거 3지대처럼. 오직 양비로 무당청에 기대가지고 3지대 운운하는데 반드시 필패합니다. 이 땅의 3지대는 노동 중심의 진보 통합, 진보 대연합당만이 유일한 3지대입니다. 해방 공간에 3지대였거든요. 4.19 공간에서도 3지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컸죠. 공간이 넓어지면 진보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역사가 정리된 이 현상이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만 하면은 좋은 세상 온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기의 이 자주통일운동의 방향, 정신의 생략을 하고요. 미국의 대북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미중 전략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전술적으로 유화책을 서지만 이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의 대선에서 이 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대북 이 정책이 일정하게 수정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다시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번에 북쪽에 이제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보니까 기존 정책을 여전히 보수하면서 적대 세력들이 전쟁 도발적 등으로 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 정치의 인식이 이렇고,
여기 대응해서 누자 기술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 자주국가들하고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겠다. 그리고 공세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외교 정책을 펴겠다. 그 일환으로 이제 몇 사람 다시 등장시켰죠. 김영철이라든지 뭐 누구더라. 그런 분들을 이제 인사정책까지도 이제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도 취하겠다. 두 개의 입장은 여전합니다. 남쪽도 지금 윤석열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발역 경력으로 참관을 했고, 어제는 윤석열 정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을. 아니,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얘기할 정도면은 간첩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민주당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진보 쪽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정도로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이게 몰랐어요. 일대. 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예.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자주투표를 방향은 이 미패권이 이제 약화되고 각국의 탈미, 이 균형 외교 이거하고 윤석열이 하는 짓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최대한 국민들한테 알리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균형 외교,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냐, 아니면 윤석열이 이제 힘을 통한 평화야 그러잖아요. 그 힘이 누구 힘입니까? 한국 힘입니까? 미국 힘이잖아요. 확장 억제력이니 전략 자산의 상시 전개니 이건 다 미국의 힘에 불종해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평화라고 하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된다. 왜? 중간층 합리 보수까지도 좀 땡겨내야 되거든요. 실제 북핵 비대칭 관계 때문에 안보 위기 겁을 내요. 북핵 위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진보에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진보의 약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자중화 논리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걸 좀 정교하게 한번 가다듬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윤 탈미가 민생이고 평화다. 한미 이 전쟁에서 반대는 평화중 체결, 미제 무기 구입 반대. 미제 무기 구입 반대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데는 그 돈을 한국 보고 대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왜냐하면 반미 감정이 고조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숨어가지고 뭘 부담하냐면 미제 무기를 지금 윤석열 1년 만에요. 미제 무기, 미제 첨단 무기가 엄청나게 도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에도요. 미제 무기 엄청나게 구입을 했어요. 이거 복지 시장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좀 하면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만민 공동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1만인 국내 동포들 1만인 만민 공동회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꿈에도 소원인 대사관이나 미용직 인간 이익기를 지난번에 DMZ 몇 년 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화비핵 로드맵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한 독자 핵무기로는 보수 쪽 일부의 주장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물론 이제 자주외교, 자주국방,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은 대칭 관계로서 핵이 있다 하더라도 진보 정권인 한, 그러고 민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 평화협력도 하고 통일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진보 쪽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점은 미국의 대남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느냐, 중국도 반대한다, 일본 핵도미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요. 전술 핵무기 재배치, 그야말로 정말 군사해수를 더 심화시키고 동아시아 긴장을 격화시키는 거고 이것도 미국도 허용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확장 억제 이것을 이제 합의를 하고 쭉 상시 전개, 수시 전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쪽이요.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토가 위협받는데 서울을, 워싱턴이 핵폭격에 위협받고 있는데 서울 지켜줄 수 있어? 이것은 누구 말이냐 하면은 르란스 드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르란스 드골이, 우파 드골이 정말 단순히 소련의 위협에 안보를 지키겠다는 그 구실을 댔지만 사실은
댐이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만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국이 종속되기 싫어가지고 핵 개발한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우파라 해가지고 덮어놓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주장은 이렇거든요. 일단 종래의 주장은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핵을 인정하고 단계적인 비핵화. 이 부분은 중도층 보수를 설득하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좀 고민해보자. 조금 더 설득 있는 논리를. 그래서 대북 비대칭, 불균형, 대북 저자시 아니냐. 결국 퍼주기다. 이런 보수의 논리가 먹히는. 사실 퍼주기가 아니잖아요. 포옥이 아닙니다. 대북 투자해놓으면 광물이고 뭐고 남북철도 연결해놓으면 정말 엄청난 번영의 기회가 있는데 이런 말로도 잘 설득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제 발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